대출의 종류를 보면 가장 우리가 익숙한 대출은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일 거예요. 그렇죠? 신용대출, 담보대출일 거예요.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느냐, 그리고 연봉이 얼마냐, 또는 내 직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직업에 대한 관계된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대출해 주죠, 대부분. 그리고 담보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담보들이 제일 많죠. 전세대출은 이거는 2013년, 12년, 13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이거는 복지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전세를 들어갈 때 예전에는 금리가 되게 쌌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갑자기 많이 올랐죠. 그럼 자동차 대출은 자동차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동차 대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를 살 때 카드로 긋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카드 대출이랬잖아요. 카드를 긋고 카드 할부로 사는 것들은 사실 보면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건 DSR에 안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내가 대출 받았다. 담보 대출이죠. 이건 DSR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동차 대출은 그러면 할부로 사는 것도 DSR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카드로 하면.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그렇죠?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줘도 그 돈의 값을 받는 거고, 내가 은행에서 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금리를 지불해야 돼요. 회사가 돈을 빌려도 금리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도 그렇고. 그래 국가에서 빚을 내는 그런 증서가 채권인 거고, 국채가 되는 거고, 회사에서 빚을 낸 증서가 회사채가 되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증서가 금융채가 되는 거죠. 개인이 개인에게 빌린 돈을 증명하는 그 증서가 우리가 얘기하는 차용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채권은 차용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채권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금리, 그럼 돈을 빌리고 내는 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와닿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첫 번째, 대출기준금리. 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빌렸을 때라고 상상을 하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죠. 대출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에다가 마지막에 우대금리를 빼죠. 이렇게 해서 최종 내가 받는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대출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가끔 있대요. 대출기준금리가 기준금리냐, 국가에서 정하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 정하는, 미국에서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 아니라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기준금리는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는,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를 참고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니라는, 대출에서는 어떤 거냐. 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준금리라는 것은 지금 8개 은행,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거예요. 연준에서 정하듯이. 우리나라 지금 얼마예요? 3.5잖아요. 여기서 보면 금융통화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8번 정도 회의를 해요. 8번 정도 회의해서 그때 8차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3.5더라.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코픽스 금리 또는 금융채 1년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픽스 금리, 그 다음에 금융채 1년물. 코픽스 금리,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국내 8개 은행, 대표적인 1금융권의 대표적인 은행들이에요. 농협중앙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신한, 우리, 제일, 하나, 기업, 국민, 시티은행 이렇게 8개. 예전에는 9개였는데 이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지불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거예요. 더 많이. 그냥 n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8개면 8개 8로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조달한 데는 좀 더 비중을 더 들게 평균을 낸 게 가중평균이에요. 그럼 이렇게 8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비용을 우리는 코픽스 지수라 그래요. 코픽스라고 그래요. 8개. 그럼 코픽스,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볼게요. 실제로 이거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만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마다 정기 예적금 있죠? 자금 조달하는 거죠. 상호부금 같은 경우 이거 서로 너 얼마 나 얼마 해가지고 같이 빌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기본은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고, 주택도금, 그 다음에 청약통장 이런 것들 있겠죠.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거 우리 제일 많이 드는 거 뭐지? 양도성이잖아요. 양도성. 내가 양도라는 거는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금이에요. 예금. 누군가 돈을 냈어요. 돈을 냈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예금에 대한 증서에는 이름이 없어야 되겠죠. 이름이 있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없는 상태로 예금을 받아도 그게 돌고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는 CD라고 알고 있죠. CD. 그게 양도성 예금. 예금에 대해서 누구의 구체적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금도 예적금 들면 우리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제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에 내 이름 써주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더라.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얘가 기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쪽이 부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파동이 일어나고 지금 코픽스 금리로 정해져 있어요. 변동금리일 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일 때. 그다음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환매조건부 채권은 은행에서, RP라 그러는데,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채권을 써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빌리면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체 액수, 두 번째 기간, 세 개네요. 세 번째 이자. 이거잖아요. 그럼 나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은행에서, 일반 은행이. 그럼 뭐 채권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냐. 이거는 언제 갚을 거고, 뭐 할 거고,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다.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이 걸려져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 중앙은행에 넘겨주고 그 X만큼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떠나서, 그럼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중앙은행에 써준 채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그 채권을 받아오고 그 채권에 써져 있는 대로 이자와 원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이게 환매조건부 채권이고, 금융채라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뭐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금융채. 이게 금융채. 이렇게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 은행이 아까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것들을 가중 평균낸 것들이 코픽스 지수라는 거죠. 이 코픽스 지수는 그럼 변동되겠죠. 계속 8개 은행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코픽스 지수가.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되냐?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돼요. 변동금리. 그럼 여기서 보면, 주택대출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 제일 큰 거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랬을 때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볼게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고정금리, 변동금리 두 개를 사용하고 합쳐진 게 혼합금리예요. 혼합금리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아파트 잔금 대출했을 때 있죠. 아파트 들어갔을 때 이때 혼합했을 때 3년은 고정, 그 다음에는 변동 이렇게 묶거나 5년은 고정, 그 다음에는 변동 이렇게 묶는 것들이 대부분 혼합금리예요. 혼합. 근데 이렇게 실제로 말로는 혼합인데 원래는 정의상 혼합인데 우리는 그걸 고정이라고 의식하고 있어요. 대부분 고정. 우리나라의 고정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같은 경우 장기 모기지 같은 경우는 고정이잖아. 20년 30년 이렇게 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30년 고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혼합금리를 고정이라고 보는구나. 5년 동안 고정, 그 다음에 변동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는 혼합이더라. 그래서 고정금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아까 고정금리의 기준은 금융채 일련물이에요. 금융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 그것들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은 고정돼 있잖아요.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에 사용되고 변동금리는 실제로 코픽스 지수. 이 코픽스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 자금 조달한 것에 따라서 기준이 3개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변해요. 3개월 변동금리일 수도 있고 6개월 변동금리일 수도 있죠. 그렇게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변동금리예요. 이것들을 합쳐놓은 게 혼합금리는 뭐냐면 금융채 일련물, 그 다음에 이게 고정은 금융채 일련물, 변동은 코픽스 금리.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혼합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은 뭐냐?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이 코픽스 지수를 기본으로 움직이는 코픽스하고 금융채 일련물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단기 코픽스 금리, 그 단기 코픽스 금리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작용하는 단기 코픽스 금리를 사용한다. 3개월에 무조건 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3개월이다.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고 아까 말한 양도성 예금 증서 있죠. CD 금리 그것도 변동되잖아요. 그것도 90일마다 변동이에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90일마다 변동되는 CD 금리하고 단기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대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건 조금만 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코픽스에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들이 있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쉽게 얘기해서, 잔액이라는 거는, 이 은행들이, 8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래서 다 빌려주고 남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 빌려주고. 신규 취급액은, 조달해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더 빨리 변하겠어요? 이거는 조달한 거잖아요. 바로 조달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 변동이 빨리빨리 반영이 돼요. 전액 기준은 기존에 조달해온 것들에 남은 거잖아요. 빨리빨리 변동이 되지 않아요. 금리 변동 느려요.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잔액 기준으로 받을 것인지 신규 취급액으로 받을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금리 변동 빠르다 그랬죠. 빠르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기 어떻게 써요? 유리하죠. 조금만 생각하셔요. 그러면 금리 변동이 느리다 그랬죠. 왜? 정해졌잖아요. 자금 조달이 되고 나머지 있는 거니까는 시간이 흘러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금리 변동이 느려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금리 인상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들이 올라가서 그럴 때는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느리다. 그러면 느리니까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 예. 그렇죠? 얘는 빨라요. 신규 취급이니까 지금 가져다가 내주는 거니까는 빨리빨리 변동되는 거잖아요. 빠르다. 내려갈 때 유리하겠죠. 금리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두 가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잔액 기준이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느리구나. 느리니까는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겠네. 왜 올라가는 게 점점점 올라가는데 빨리빨리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내 거는 느리게 올라가요. 변동돼요. 그럼 이게 유리하죠. 그럼 금리 인하기. 지금은 인하기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상단은 거의 안 열려있고 하방이 열려있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채권 같은 경우 막 구입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엄청나게. 신규 취급액 기준 했을 때 이거는 앞으로 하방이 많이 열려있고 내려가겠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